외로운 패배자가 끝장난 일자리를 가지고 심장마비로 죽고 신에게 버림받은 힘을 가진 귀족의 아들로 환생한다. 아르스는 평범하고 못생긴 패배자였는데 일본에서 지루한 일을 하며 살다가 어느 날 돌아오는 길에 심장마비를 일으켜 즉시 죽었다. 다음 순간 그는 다른 세상에서 눈을 떴고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을 보게 된다. 처음에는 병원에 있는 줄 알았지만 마법사 개가 방 안을 배회하는 것을 보고서야 자신이 다른 세계로 환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메이드가 금발 소년에게 축하 인사를 하는 동안 아르스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다른 세계의 아이로 환생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읽고 쓰는 법을 배우면서 3년 동안 이 세계에 대한 놀라운 양의 지식을 습득한다. 그는 그들이 사는 왕국이 서머포스 왕국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이 왕국은 원래 7개의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전쟁을 일으키고 대륙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그렇게였다. 그 왕국 내에서 그는 작은 마을 라오스의 소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다. 처음으로 그가 마주치는 것은 람베르그라는 아이였다. 그는 또한 이 세상에서 마법이 사용된다는 것을 배우는데 이것이 가장 흥분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에게 마법을 배우는 것은 꿈에 불과하다. 그의 삶은 매우 호사스럽다. 그는 거대한 집에서 살고 있으며 모든 필요를 항상 챙겨주는 몇 명의 하인이 있고 집안 요리는 매일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그에게 다른 점 중 하나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는 훈련장으로 내려가서 모든 가정경비와 병사가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으로 간다. 그는 창으로 싸우는 법을 배우려고 애쓰는 한 남자가 패배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모두가 매우 기뻐하는 것을 본다. 아르스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사람의 스탯을 보여준다. 그는 그 남자가 창과 검으로 D랭크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활쏘기에서는 B랭크인 것 같다 하는 것을 알아챈다. 그는 즉시 그에게 달려가서 활과 화살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 묻지만 그 남자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웃어 넘긴다. 그는 활쏘기가 겁쟁이와 여자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르는 그에게 꼭 한번 활과 화살을 사용해 보라고 말하지만 그 남자는 시도조차 거부할 것 같다. 그러나 아르스가 미래의 영주였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모두의 지켜보는 가운데 활을 집어든다. 그는 화살을 쏘고 모든 사람의 놀라움 속에 그 화살이 첫 번째 시도에 정확히 중앙에 맞는다. 모두가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자 그 남자는 화살을 연달아 쏘기 시작하고 그의 모든 샷이 목표에 맞는 것을 보게 되며 그의 이름이 아르스라는 것을 깨닫는다. 아르스는 활쏘기에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아르스에게 감사하며 모두가 그 로서가 어떻게 활쏘기에 잘할 것이라고 알았는지 묻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르스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며 그저 본능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기술의 유일한 문제는 그가 자신의 스탯을 볼 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그를 조금 슬프게 하지만 그는 다시 집으로 들어간다. 나중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무서운 아버지와 마주 앉아 스탯을 확인한 결과 모든 면에서 A랭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혼자서 10명의 B랭크 검사를 물리칠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버지는 그에게 패배자에게 양궁을 해보라고 했는지 묻는다. 아르스는 솔직하게 그랬다고 대답하고 아버지는 재능 있는 사람과 재능 없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미래의 영주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한다. 그 이후 저녁 대화 후 아르스는 사람들이 어떻게 통치하는지에 대해 더 배우기 시작하고 현실 세계가 얼마나 비틀리고 무자비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 서머포스 제국의 통치자들은 완전히 부패한 것 같다. 농민들과 빈곤한 사람들은 열악한 생활 조건 때문에 지역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경찰 폭력과 같은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들과 맞서 싸우고 있어 이 세계는 미국과 다를 바가 없다. 그는 이것이 계속된다면 대륙 전체가 내전에 휩싸일 것이고 아마도 그는 자신의 부대를 전투에 투입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생각은 그를 진정으로 두렵게 합니다. 아직 전사가 아니며 자신 같은 사람이 가족과 람베르그의 사람들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집을 몰래 빠져나와
마을 시장의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망토를 입어도 여자임을 쉽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그녀가 쇼핑하러 나왔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아르스는 그녀를 욕하며 마법 눈을 사용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러 현지인들에게 시도해보지만 모두 미래 전망이 없는 쓸모없는 놈들 뿐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눈물이 마법 능력 사용으로 인해 고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란이 들립니다. 한편 인종차별주의적인 백인 여성이 젊은 남자를 집에서 내쫓으며 문이 활짝 열립니다. 거리에서 그녀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 일거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인종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그를 말킨이라고 부르며 더럽고 역겹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갑자기 책에서 그들에 대해 읽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책에는 이 사람들이 먼 대륙에 속하며 썸머포스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단지 땅에 앉아 배고프고 무기력한 상태일 때 아르스가 그에게 다가와 빵 한 조각을 제공합니다. 이는 자신을 레이라고 소개하는 남자를 놀라게 하고 근처에 서 있는 사람들은 미래의 영주가 어떻게 말킨을 도우려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처음에 레이는 회의적이었지만 천천히 빵을 받아들여 배고프게 먹기 시작합니다. 아르스는 그의 마법의 눈을 사용해 그의 스탯을 확인합니다. 그의 절대적인 놀라움 속에 이 남자는 여러 개의 A와 S 등급 스킬을 가진 완전한 인재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는 그에게 자신의 강력한 아버지인 레이븐경을 떠올리게 하며 이 남자가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의 눈은 반짝이기 시작하고 레이는 그를 크리피하게 느껴 감사의 인사를 한 후 자리를 떠납니다. 미래의 영주는 그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가고 레이는 그에게 혼자 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르스는 마침내 자신이 로반트 경의 아들임을 밝히고 그의 경호원으로 일해줄 것을 제안하며 맛있는 음식을 약속하며 뇌물을 줍니다. 레이는 결국 동의하고 그들은 아르스의 집으로 돌아가 앉아 식탁에 마주합니다. 아르스 앞에는 놀라운 요리들이 차려지고 그는 행복하게 레이를 올려다보지만 인종차별적인 하녀가 그를 데려온 것을 알아차립니다. 하녀는 그에게 말합니다. 미래의 영주와 같은 음식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그리고 집사는 그가 음식을 다 먹고 나면 꺼지라고 합니다. 아르스는 이 나라의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믿을 수 없지만 백인 미국 소녀와는 달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행동을 취하고 의자를 레이 옆으로 끌어당기고 함께 먹자고 제안합니다. 하녀와 집사는 개입하려 잼하지만 아르스는 레이가 그의 손님이니 입 다물라고 말합니다. 하녀는 즉시 그들에게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레이는 그에 매우 만족합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그를 키운 용병단에서 일했었고 최근 전투에서 모두 죽어 이 냉혹한 세상에 혼자 남게 되었다고 밝힙니다. 아르스는 그를 정말 안타까워하며 레이를 아버지의 방으로 데려가 이 사람을 자신의 경호원으로 고용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의 인종차별적인 아버지는 레이를 한 번 보고 승낙을 거부하며 말키는 쓸모없는 존재이며 진정한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르스는 아버지에게 맞서고 그의 본능이 그가 인종차별자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한다. 아르스는 레이가 대륙의 어떤 평범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동의한다. 그는 레이가 그를 전투에서 이기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르스는 아버지가 완전한 괴물이며 대륙에서 최고의 검객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낀다. 그는 공정한 대결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무시하고 훈련장으로 향하기 시작한다. 그는 나무껌 한 쌍을 요청하고 경비원들과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한다. 레이브는 규칙을 설명하는데 만약 레이가 주어진 시간 안에 자신에게 한 번이라도 맞춘다면 경비원으로 고용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즉시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한다. 타이머가 설정되고 전투가 시작되며 레이브는 강력한 배기를 하며 돌진하지만 레이는 피하고 나무검으로도 그 공격이 자신을 죽일 수 있었음을 깨닫는다. 레이브는 다시 한번 공격하지만 레이는 여전히 이 군주가 얼마나 강하고 빠른지 믿을 수가 없다. 빅데디는 계속 공격을 이어가고 레이는 단순히 막고 방역하며 이는 아르스를 두렵게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도 놀라는 것을 보는데 그 누구도 이 군주의 공격을 단 한 번도 견딘 적이 없기 때문이다. 레이브는 전력을 다해 공격하고 레이의 어깨를 가격해 그를 땅에 쓰러뜨리지만 모두의 놀라움 속에 레이는 다시 일어나고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한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지면서 그는 레이븐을 향해 돌진하고 레이븐은 방역을 시도하지만 레이는 피하고 그의 아래로 미끄러지며 레이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 다음 레이븐은 태양의 빛을 이용해 뒤에서 공격하려고 하며 이는 군주를 눈멀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븐은 공격을 막아내지만 이는 그 누구도 군주에게 공격을 시도한 적이 없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레이가 분위기를 타고 있을 때 레이븐은 시간이 다 됐다고 말하지만 그에게 실제로 타격을 줄 뻔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레이에게 승리를 주기로 결정합니다. 아르스는 매우 기뻐하며 레이를 축하하고 그의 아버지는 아르스가 또 다른 재능 있는 인재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칭찬하며 그가 정말 총명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라 역시 레이븐의 용기에 감명을 받지만 아르스가 조금 과장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머지 경비원들과 병사들은 레이를 둘러싸고 그에게 팁을 요청하며 함께 훈련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날 저녁 레이는 집안에서의 수용을 상징하기 위해 드레스를 입고 아르스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레이가 아르스와 함께 일을 시작한 이후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일꾼들이 그의 피부색 때문에 그를 약간 인종차별적으로 대했지만 서서히 모두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기술을 연마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스파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개와 함께 훈련할 수 있게 된 이후로 레이는 훌륭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아서 튜더에게 수업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의 지능은 급증하여 현재 그 가정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레이는 한때 그를 싫어했던 하인들을 매료시켰고 이제는 그의 공손한 태도와 잘생긴 외모로 인해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레이와 아서는 함께 공부 세션을 시작하여 이 대륙의 역사와 각 지역의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들은 썸머포스 왕국이 한때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었고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에 따르면 왕국은 심각한 쇠퇴 상태에 있으며 옛 왕은 죽고 그의 아들인 새로운 왕은 겨우 8세입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모든 권력은 어린 왕을 둘러싼 정치인들의 손에 있으며 그들은 그를 이용해 가능한 많은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정부는 제대로 통치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여러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지역의 영주들과 공작들은 왕국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 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르스는 이를 깨달았습니다. 레이는 그들의 카운티에서는 지금까지 반란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매일 훈련을 하며 더 많은 병력을 모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까운 미래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전쟁이 발생할 경우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레이와 같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더 찾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비록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아르스는 레이에게 전쟁이 발생한다면 어디서 가장 먼저 일어날 것 같냐고 묻습니다. 레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의 근처에 있는 영주가 매우 노쇠한 카운티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에 따르면 영주가 언제든 죽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계승 문제로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레이가 영주가 두 아들을 가지고 있고 법적으로는 엘더손이 그 자리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영거손이 더 능력이 있으며 더 나은 리더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영주가 죽기 전에 계승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두 형제가 서로 싸우게 되고 왕국 전체가 편을 갈라야 할 거예요. 아르스가 아버지가 어느 편을 선택할지 묻습니다. 레이가 아마도 엘더손의 편을 선택할 것이라고 답하며 법률상으로 그가 합법적인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아르스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어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지만 만약 아버지가 다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 레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입장을 강화하고 안전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인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아르스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두 사람은 인재를 탐색하기 위해 인근 마을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 앞마당을 지나가던 중
레이븐이 그들을 멈추고 좋은 마법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좋은 마법사는 잃어버린 전투에서 이기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아르스는 그의 아버지가 마법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마법적 재능이 있었고 한 번 아르스에게 그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마법 보석을 건네주었다. 하지만 그는 마법에 대한 소질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의 아버지는 다시 시도해보라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작은 카운티를 떠나 그들의 작은 마을보다 훨씬 큰 인근 마을로 떠난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그의 고향 사람들보다 더 부유해 보인다. 헤이는 레이에게 자신이 언젠가 자신의 카운티가 이 마을처럼 되기를 바라는 꿈을 이야기하고 레이는 단지 미소를 지으며 아르스는 주민들 사이에서 재능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는 평균 이상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 그리고 힘들어져서 잠시 앉아 있다. 레이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 마을은 그들의 마을보다 더 10배 많은 5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반드시 누군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넓은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아르스는 갑자기 작은 달동네를 발견한다. 그곳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노숙하고 있었다. 그는 이 큰 도시에 이렇게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살면서도 이런 빈곤이 존재할 줄은 예상치 못했다. 레이는 그에게 삶의 교훈을 전해주며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한다. 부유한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꼭 해야 극심한 빈곤을 겪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아르스가 자신의 마을을 이 도시처럼 만들고자 하는 꿈을 다시 고민하게 만든다. 잠시 후 그들은 주요 시장으로 들어가고 아르스는 팔리는 많은 물건들을 보며 눈이 반짝인다. 갑자기 그는 다른 대륙에서 수입된 용 알을 판다는 남자를 듣고 즉시 언제든지 탈 수 있는 용 한 마리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을 빼앗긴다. 그는 즉시 판매자가 가격을 말해달라고 묻는다. 판매자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한다. 이 극히 드문 알을 하나당 팔겠다고 한다. 아르스는 즉시 3개를 살 것이라고 말하고 돈을 내기 위해 가방을 뒤지기 시작한다. 그때 레이가 그를 밀치고 나이프를 판매자의 목에 갖다 대며 말한다. 그는 판매자에게 귀족에게 위조품을 팔았다는 죄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판매자는 그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레이는 지난 1년 동안 이 알들을 공식적으로나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대륙에서의 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즉,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이 물건들이 불법으로 밀수된 것입니다. 게다가 용의 알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하찮은 바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 거짓말쟁이 공기 낭비자를 제거할 준비를 합니다. 그때 아르스가 그를 멈추게 합니다. 레이가 곧 정신을 차리고 아르스에게 사과를 시작하며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아르스는 그깟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한다. 그 후에 그들은 점심을 먹으러 앉아 있다. 아르스가 포장마차에서 디저트를 사기로 결정한다. 놀랍게도 도둑이 아르스에게 달려와 지갑을 훔쳐 달아난다. 레이가 즉시 아르스를 붙잡고 도망치는 도적을 따라 뛴다. 도적이 인파 사이를 교묘히 오간다. 하지만 레이는 결국 도적의 망토를 벗겨내어 어린 파란머리 소녀임을 드러낸다. 소녀가 골목으로 빠르게 들어가자 레이가 그곳에 도착한다. 그는 한 소녀가 몇몇 깡패들에게 둘러싸인 것을 발견한다. 그중 한 명이 그녀를 땅에 가격한다. 아르스가 그들을 막으려 한다. 하지만 리더가 그에게 화를 내고 주먹을 날리려 한다. 그러나 레이가 즉시 그의 팔을 잡고 배를 가격한다. 그를 기절시킨다. 다른 두 남자가 공격을 위해 돌진한다. 하지만 레이는 그들도 빠르게 처리한다. 그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도망치게 강요했다. 아르스는 마법의 눈을 통해 이 젊은 여성이 X급 마법 스킬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본다. 그는 마법 능력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것을 보고 믿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즉시 그녀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자신의 하인이 되어 달라고 한다. 레이는 그에게 이 소녀가 도둑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르스는 신경 쓰지 않고 월급과 좋은 음식으로 편안한 삶을 약속한다. 그 소녀는 아르스를 내려다보며 그가 같은 버릇없는 귀족 자식 아래에서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한다. 그녀의 말이다. 모든 귀족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부탁으로 그들의 금고를 채우는 악한 사람들이다. 그녀 자신도 귀족의 노예로 끌려갔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쳤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녀를 다시 붙잡으려 했던 것이다. 아르스는 그녀와 대화를 시도한다. 그리고 그녀가 훌륭한 마법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여자는 마법을 본 적이 없다고 답한다. 레이가 그것은 허사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주머니를 돌려달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고 돌려준다. 갑자기 여러 작은 아이들이 골목으로 들어와 소녀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한다. 알고 보니 그녀는 이 고아들을 돌보고 먹이를 주고 있다. 아르스는 안쓰럽게 여겨 그녀에게 주머니를 주고 저녁이 다가오자 곧 떠난다. 그날 밤 늦게 아르스는 발코니에 앉아 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재능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한다. 그때 아이들이 도둑소녀를 부르며 울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린다. 그들은 즉시 아래로 내려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세 남자가 차를 공격해 데려갔다고 울며 불평한다. 한편 차는 도시의 다른 쪽으로 끌려간다. 거기서 깡패들은 그녀를 바닥에 던져놓고 노예 상인 앞에 세운다. 그들은 그녀를 때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는 눈에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고 모든 고통을 참아낸다. 노예 상인은 깡패들에게 그녀의 얼굴을 조심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를 사고 싶어하는 변태 귀족은 얼굴이 가능한 한 예쁘게 유지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폭력배들은 조심할 거라고 약속한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아르스가 준 돈 주머니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빼앗는다. 그러나 그 주머니가 가득 찬 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갑자기 찰이 일어나서 폭도로부터 주머니를 다시 빼앗는다. 그리고 도망치려 한다. 하지만 폭력배들이 더 빠르고 결국 다시 그녀를 잡아서 바닥에 눕힌다. 노예 상인은 그녀에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만약 그녀가 도망칠 수 있다고 해도 그저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될 뿐이라고. 항상 도망치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녀의 정신을 더 이상 꺾기 전에 문이 격렬하게 열리며 문을 지키고 있던 남자를 다치게 하며 레이가 방에 들어온다. 첫 번째 주먹을 맞고 다음 두 명의 깡패를 매우 쉽게 처리한다. 그가 상인 옆에 서 있는 남자에게 칼을 던질 때 노예 상인은 즉시 모두 멈추라고 말한다.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지만 아르스는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샤르가 괜찮은지 묻습니다. 소녀는 그가 여기 있는 것을 보고 놀란 것 같습니다. 노예상은 이 어린아이가 귀족인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과 말하는 방식 때문에요. 노예상은 침착하게 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아르스는 즉시 소녀를 풀어주길 원한다고 답합니다. 노예상은 자신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답합니다. 이 지역에서 노예를 파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르는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에게 말한다. 샤르가 자신을 구하고 싶으면 도망가라고 말하자. 그는 그녀를 돌아보며 다시 그녀의 상태를 확인한다. 그리고 그녀의 야망이 사라졌음을 알게 된다. 즉, 그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었다는 의미다. 그는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희망과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떠들기 시작한다. 그 말을 들은 노예 상인은 매우 재미있어하며 웃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노예가 희망할 수 있는 유일한 미래는 좋은 주인을 존경하며 섬기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아르스는 화를 내고 그가 웃음을 멈추라고 말한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정하는 것은 그녀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런 비천한 노예상들 같은 놈이 아니라 샤르는 이 연설에 깊이 감동받는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울었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다. 어릴 때부터 혼자서 살아야 했고 길을 돌아다녔다. 비 오는 날이나 겨울에도 어두운 골목에서 생활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더 쉽게 살 수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았다. 그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훔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도 그녀는 스스로도 다른 누구도 수스테인할 수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 그녀를 위해 일어서는 모습을 보니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뺨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예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이가 귀족이기 때문에 매우 존중하는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일찍 깨어있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 고용된 폭력배들이 계단을 내려와 그들 주위에 모여들며 그들을 위협한다. 하지만 아르스는 단순히 레이를 바라보며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한 깡패가 아르스에게 시끄러운 아이들이 싫다며 쏴버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레이가 그의 목을 잡고 공중으로 들어올린 후 땅에 세게 내리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그들이 아르스경을 비하함으로써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은 이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는 단검을 꺼냅니다. 한 깡패가 병을 깨뜨리며 레이가 혼자이니 그를 둘러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레이는 우아하고 정확하게 모든 공격을 피합니다. 그는 몇 명의 복부를 베고 다른 한 명에게 칼을 던집니다. 그가 계속하기도 전에 한 악당이 뒤에서 그를 칼로 붙잡는다. 하지만 레이는 그를 단순히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그 모습에 노예 상인은 마법사들을 부른다. 두 명의 마법사는 즉시 기본 화염 주문을 외우고 레이를 향해 쏜다. 레이는 그들의 마법을 쉽게 베어내고 그들도 두들겨 팬다. 이 시점에서 노예 상인은 겁에 질린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비장의 카드를 부른다. 그러자 위층에서 거대한 남자가 나타난다. 그는 걸어가면서 맥주를 벌컥벌컥 마신다. 그는 무슨 소란인지 묻는다. 그러자 노예상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한다. 그 말에 화가 난 그는 이 사람들을 쫓아낼 준비를 한다. 차르는 아르스에게 이 사람이 큰 문제라고 말한다. 그리고 도망쳐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아르스는 자신의 능력치를 확인하고 차르에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레이는 샹들리에 매달리며 첫 공격을 쉽게 피한 후 내려와서 그의 얼굴에 발차기를 한다. 남자는 화가 나서 레이를 잡으러 달려든다. 하지만 그는 너무 강하고 싸움에 능숙하다. 그리고 즉시 정통으로 턱에 어퍼컷을 날려 뚱뚱한 남자를 쓰러뜨린다. 노예 상인은 이제 꽤 겁을 먹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불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르스는 동전이 가득 든 주머니를 꺼내며 그녀를 사겠다고 말한다. 노예 상인은 이미 그 소녀를 다른 귀족에게 팔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레이가 개입하여 노예 상인에게 그들은 어쨌든 그 소녀를 데려간다고 말한다. 그가 원한다면 돈을 가져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무일푼이 되어 다른 귀족과 거래해야 한다. 노예상은 이 위협에 굴복하여 돈을 받아들이게 된다. 법적으로 차를 아알세게 판매하는 것이다. 그들이 노예상의 사무실을 나설 때쯤이면 이미 아침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론가 가기 전에 차는 그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그들을 언덕으로 데려가고 에야츠는 걷기가 힘들어한다. 나와 너무 닮았다. 하지만 결국 정상에 도달하여 도시의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된다. 그녀는 이것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마다 자신만의 비밀 장소였고 감사의 표시로 보여주려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르스는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레이는 그녀에게 마법 목걸이를 건네어 그녀의 마법력이 얼마나 강한지 시험해보라고 합니다. 그녀는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자신은 마법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마법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마법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문을 외우는 순간 거대한 만화 파동이 그녀로부터 솟구쳐 하늘에서 거대한 불꽃 구체가 폭발하며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합니다. 이 중에는 아르스와 레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후 다시 고아 아이들을 만났고 아르스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돌아온 후 아르스는 처음에 아르스가 새로운 세탁기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르스는 그녀가 뛰어난 마법사이며 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약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여성이 부엌에서 살아야 하고 전장에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거부한다. 차가 하늘에 엄청 강력한 불꽃을 발사하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자 레브는 즉시 무릎을 꿇고 비유적으로 르유틴 가족에게 환영하며 모두가 다음날 펼쳐질 모험을 준비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간다. 그는 차를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영입한 이후로 벌써 3년이 지났다. 그 후 그의 아버지는 여러 작은 전투와 큰 전투에 참여하였고 쉽게 모든 전투를 이겼다. 상수전쟁으로 인해 대륙 전체의 분위기가 매우 나쁜 상황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뛰어난 전술 덕분에 이 카운티의 병사들의 사기는 매우 높다. 또한 차는 전장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했다. 누구도 한 명의 마법사가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레브는 차의 가르침 아래 더 많은 마법사를 영입하기 시작하여 그들의 주력군을 강화하려고 한다. 아르스는 이제 2명의 동생이 있다.
남자애와 여자애이며 쌍둥이다. 그는 그들의 스탯을 확인하고 아직 어리지만 A급과 S급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아르는 그 이후로 더 많은 인재를 찾고 있지만 한동안 운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레이는 그가 꽤 능숙한 두 사냥꾼 형제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고 말한다. 아르는 즉시 흥분하며 그들을 만나 그들의 능력이 진짜인지 확인하러 가야 한다고 말한다. 조금 후 그는 레이와 함께 숲속의 사냥꾼들이 사는 작은 오두막을 찾으러 나섰고 나무가지 위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샤에게 가로막힌다. 아르는 그녀에게 최근에 이 숲으로 이사온 몇몇 사냥꾼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그들을 만나러 가는 중이라고 말한다. 샤는 그날 시간이 남으니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 호위로 함께 가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두 개의 에어백 사이에 두어 충돌 시 그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한다. 그 사이 레이는 질투를 느끼며 그녀에게 말한다. 아마도 그녀가 걷는 것이 좋겠다고, 말이 너무 많은 무게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녀는 그에게 전쟁에서 싸워 성과를 올렸다고 말하며 아마 그에게 좀 존중을 보여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그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동안 덤불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멧돼지가 나타나 말이 놀라지만 즉시 화살에 맞아 쓰러진다. 갑자기 두 남자가 조밀한 덤불에서 나타나 사냥에 성공한 것을 기뻐한다. 그들이 손님을 보고는 즉시 다가가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그들이 괜찮은지 묻는다. 아르스는 그들이 괜찮다고 말하며 최근에 이곳으로 이사온 사냥꾼 형제인지 묻는다. 형제들은 맞다고 최근에 이사 왔다고 대답한다. 그래서 아르스는 그들의 능력치를 빠르게 확인하고 꽤 괜찮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 능력치는 평균 이상이다. 하지만 특별한 건 아니에요. 형제들은 아버지가 사냥한 생고기를 상에 차려놓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고기가 부족하다면 죄송하다며 영주님의 아드님이 방문하실 줄은 전혀 몰랐다고 사과합니다. 아르스는 기뻐하며 웃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차에야는 멈출 수 없이 식사를 즐깁니다. 아버지가 아르스에게 왜 여기에 왔는지 묻습니다. 아르스는 그의 아들이 대단한 사냥꾼이라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다고 답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분석한 후 그는 그들이 로벤트 카운티 군대에 합류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한다. 그곳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고위군인이 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 왈아르스는 막내 아들에 대해 묻고 있었다. 차르는 한 작은 소년이 빵 한 조각을 훔치려다 조용히 도망치는 것을 본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그를 혼내며 제대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한다. 아르스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어쨌든 그의 능력치를 확인하기로 결정한다. 그가 다음에 보는 것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아이는 100 이상의 지능을 가지며 S등급 전술가입니다. 그는 기침을 하며 음료를 모두 쏟아버리고 이 정도의 지능은 전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국 전체에서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없다고 의심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이에게 사과하며 그의 형과는 달리 로즈는 꽤 서투르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르스는 그를 바라보며 눈이 반짝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로즈를 자신의 가신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노이는 물론 그의 아들들도 믿을 수 없어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아르스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로즈는 그저 성가신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르스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흥분하며 아이가 그의 신하가 되어 일할 것을 묻습니다. 아이는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전투에 끌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는 울기 시작하고 즉시 거절합니다. 죽기 쉽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귀족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며 그를 꾸짖습니다. 하지만 로즈는 단지 도망가서 방 안으로 숨어듭니다. 아르스는 항상 거절당하기 때문에 슬픕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르스에게 사과하며 로즈가 별로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로즈는 혼자 방에 틀어박혀 지내고 있다. 형들과는 달리 그는 활쏘기나 나무 자르기를 연습하지 않아 사냥꾼으로서는 형편이 없다. 그는 아버지에게 육체적인 힘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한다. 형들과는 달리 그는 엄청난 지능을 가지고 있어 훌륭한 전술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르스는 물러서고 싶지 않아서 노인에게 다시 한번 설득해보겠다고 말한다. 그는 방에 들어가 젊은 소년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하지만 아르스를 보자마자 소녀는 다시 울기 시작한다. 아르스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며 자신이 절대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지 물어본다. 그 아이는 엄마가 예전에 책을 읽어줬다고 대답하지만 이 책이 그들이 가진 유일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엄마를 기억할 때마다 그 책을 계속 읽습니다. 아르스는 거래를 조금 더 달콤하게 하기로 결심하고 집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책을 찾을 수 있는 거대한 도서관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이 말에 어린 소녀는 흥미를 느끼지만 한 권의 책을 가져갈 수 있는지 묻고 아르스는 동의합니다. 그날 늦게 그들은 세 형제와 함께 저택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로즈는 좋은 소년이 들어오자마자 즉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소년은 그와 놀려고 합니다. 아르스는 샤르에게 형들에게 이곳을 안내하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로즈를 도서관으로 데려가는 동안 소녀는 그곳 안에 있는 책의 수에 즉시 매료되어 책들을 꺼내기 시작한다. 아르스는 자신도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중에 만나자고 한다. 몇 시간이 지나고 아르스는 갑자기 깨어나고 공부하는 동안 잠이 들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즉시 뛰어내려가서 로즈가 도망쳤을까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도서관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다. 그는 로즈가 많은 책들에 둘러싸여 잠들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레이는 아르스에게 이 소년이 놀랍다고 말하며 그는 새로운 단어를 즉시 배우고 매우 깊은 사고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아르스는 자신의 스탯을 확인하지만 이미 많이 증가했음을 알게 된다. 그게 미쳤다는 거야. 마침내 형제들이 도착해서 로세가 책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이유로 로세를 비웃기 시작한다. 로세는 읽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아알스들을 놀라게 한다. 아알스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묻고 사냥꾼들은 그들 마음속에서 외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한다. 아르는 로세에게 그들이 사냥꾼이라고 말한다. 로세는 살아있을 때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실제로 가르쳐 준 것은 아니었다. 마침내 로세가 깨어나자 아우라느는 로세가 어떻게 읽는 법을 배웠는지 물어본다. 로세는 어머니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과 책의 모양을 맞추면서 읽는 법을 배웠다고 답한다. 이 사실은 형제들을 정말 놀라게 했고 그들은 이것이 일어났을 때 로세가 겨우 2살이었다고 말한다. 그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하지만 로즈는 그가 태어난 날부터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폭탄 발언을 한다. 다음 날 아르스는 로즈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궁술만이 사냥하는 방법이 아니며 덫을 만드는 것도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로즈는 이미 생각해봤지만 자신감이 없었다고 대답한다. 그래서 아르스는 그에게 시도해보라고 한다. 잠시 후 노인은 정글에 도착하지만 가운데에 거대한 덫이 있는 것을 본다. 형들은 신나서 로즈가 혼자서 이 덫을 만들었고 이미 많은 멧돼지가 끼어 있다고 그에게 말한다. 로즈는 수컷 멧돼지가 노란색에 화가 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 색깔로 문을 칠했고 그 덕분에 돼지가 그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 경계 주변에 특별한 허브를 매달아 두어 암컷들과 새끼들이 그 식물을 좋아하지 않는 냄새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새끼들을 과도하게 사냥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체수를 줄이고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기대에 찬 눈길로 아버지를 바라보지만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해 더욱 슬퍼합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방에서 앉아 어머니의 죽음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녀는 그를 낳고 나서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형들과 아버지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술을 마시는 소리를 엿듣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가 로즈에게 왜 그렇게 엄격했는지 묻고 아버지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울기 시작한다. 항상 자신에게 엄격했기 때문이라고, 사냥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자신이 그에게 차갑게 굴고 있다고 주장한다. 로즈가 그를 싫어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느끼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크게 보상받을 로드 아르스의 곳으로 떠난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로즈는 모든 것을 듣고 울기 시작한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에 아르스가 형들을 데리러 온다. 로즈가 절대 동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놀랍게도 소년이 큰 가방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간다. 그는 아버지에게 절대 미워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자신이 위인이 될 것이라 약속한다. 그런 다음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와 항상 함께 살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아버지가 울기 시작하고 결국 모든 형제들이 젊은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험을 기다리며 그들은 그의 신하가 됩니다.